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갑자기 실시간 생방송을 하게 된 것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이것은 실시간 생방송으로 우리가 답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한국 보수 우파의 농객으로 계시는 황태순 TV 소장님을 모시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서,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옛날에는 그 우리 보수 우파의 대표 농객으로 네. 종편이나 공중파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네. 그 지난번에 아마 정권 바뀌고 전부 잘렸죠? 정권 바뀌기 직전에 잘렸습니다. 그 4월, 재작년 4월 1일자로 잘렸으니까 어영부영 거의 한 2년 가까이 다 돼갑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 보수 우파를 그 입장을 대변하는 농객들이 지금 공중파도 비롯해서 종편에도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우리 대표님 아시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상파, 종편, YTN 연합뉴스 TV 등 보도 전문 채널, 그다음에 일반 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방송 거의 완벽히 장악하다시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보면 예전에 제가 2012년부터 방송했으니까 함께했던, 그리고 아직까지 그나마 지금 종편 등에서 기신기신 살아있는 그 친구 동료들 이야기 만나서 개인적으로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숨 죽이고 살면서 혹시라도 조금만 말 실수하면은 PD님이 그야말로 잡는답니다. 말 실수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비판을 하면 이제 그래야 되는 거겠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정확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쪽에서는 괜히 쓴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렇게 대표적인 예가 그거 아닙니까? 이제는 작년이 되었군요. 2018년 아침에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 앞두고 그 당시에 보면 제가 하는 그 패널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김정은, 김여정, 리설주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그때 바로 경고 들어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왜 김정은에게는 위원장을 안 붙이고 이설주에게는 왜 여사를 안 붙였느냐? 근데 트럼프, 멜라니아는 그냥 이름 불러도 된답니다. 그 미국식으로 또 하는 거 보면요. 거기 미국식으로 하고 이쪽 북한 김정은과 리설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내재적 접근에 따라서 반드시 위원장 호칭 붙이고 이설주에 대해서는 여사를 붙이지 않으면 경고 먹고 조금만 하면은 그야말로 보면 흔한 얘기로 5, 6월 개 잡듯 잡아대니까 무슨 수로 버티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득 3만 불이고 소위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대한민국이 이런 판이니 참 그게 나는 보기가 딱하고 안타깝다 이겁니다. 자, 대표님. 탄핵으로 집권을 하고 정권을 잡았으면 자기들은 국민들 앞에 열린 소통을 해야죠. 열린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집권해서 그렇게 잡돌이를 하고 있으니 내가 그것도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세상인 대한민국에서 전부 용인되고 또 지나가는 걸 보면 나는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유, 그런 부분에 아주 극치가 사실은 어제 1월 10일이죠. 1월 10일 날 처음에 당초 100분 정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어제 한 2시간 가까이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했습니다마는 모르겠어요. 우리 홍 대표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야말로 자화자찬, 격화소양, 속빈 강정, 그야말로 국민들 복장을 터지게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과외수업을 많이 받으셨는지 대선 때보다 참 그래도 내용이 좀 있어요. 대선 때는 토론해 보니까 전혀 내용이 없었어요. 내용이 없고 걸핏하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만 했지.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 내용 보니까 좀 어줍지 않은 좌파 그 관료들한테나 그 참모들한테 코치를 많이 받았는지 제법 통계 수치도 이야기하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본격적인 말씀 들어가시기 전에 지금 저 옆에 머리 긴 여자 누구냐라고 질문도 많이 올라오고 왜 제 소개는 빼셨습니까? 나는 대표님? 같이 하는지 몰랐어요. 우리 배현진 위원장이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카콜라 제작자 배현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 황태순 TV 대표 황태순 박사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대통령의 경제 현실 인식입니다. 경제 현실 인식인데 지금 현장에 가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기업, 대한민국 모든 경제 주체들이 IMF보다 더 어렵다. 그렇죠. 더 힘들다. 그리고 20대 청년들이 이제 취업 자리가 없어요. 얼마 전에 그 전국 대학에서 100개 대학에서 대자보가 붙었어요. 무슨 대자보가? 그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대자보죠. 말하자면 그 대자보는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도 대자보 그래 많이 붙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현재 좌파 경제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제 홍 대표님과 같은 생각인데 어제 그런 얘기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경제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 부분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흔한 얘기로 우리 이제 뭐 경상도 말로 쪼대로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흔한 얘기로 자기 고집대로 가겠다. 쪼대로 간다는 것을 갖다가 계속 천명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경기방송의 김애령 기자던가요? 보면 오죽 답답했으면 그 김애령 기자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도대체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신감의 근거는 뭐냐라고 얘기했고 아까 우리 홍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어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문 대통령이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내용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는 3조 4천억 원이 뭐가 투입되었고 벤처는 3조 4천억이 투입되었다. 뭐가 뭐 구제 수치업 앞에 프롬프터 보고 읽으니까 뭐 읽을 수 있는 거죠. 프롬프터 보고 읽은 거예요? 아니 홍 대표님 모르셨어요. 아니 나는 우리는 프롬프터 보고 안 하니까. 이거 프롬프터고요. 그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 나 외워서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요? 홍 대표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프롬프터 보고 하는 겁니다. 청와대 프롬프터가 또 있습니다. 어제 그 김예령 기자가 화제가 됐는데 아마 지금 우리 황태순 대표께서는 얼마나 답답했으면이라고 아마 심경을 좀 해석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담담하게 문 대통령이 그 세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 자신감이 무엇냐라고 담담하게 물어봤다고 담담하게 물어봤는데 그것이 아마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느낌일 것인데 앞서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어제 문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역대 사상 최고의 청년 취업률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사상 최악이지. 최악인데 근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문 대통령 아까 우리 홍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밑에 영혼 없는 관료 테크노크라트의 참모들이 써주는 거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당장 작년에 보면 단기 일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보면 20대가 지금 보면 숫자가 좀 인구 숫자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작고 작년에 보면 무슨 뭐 별 희한한 거 강의실 등급이 이런 것들 다 넣어놓으니까 자 문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니까 지금 보면은 국민들이 아연실색을 하게 되고 그런 아연실색한 그런 분위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방송에 김애령 기자는 아까 우리 이제 배현진 위원장은 담담하다는 표현 쓰시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예의 있게 저는 예의 있게 했는데 예의 있게 담담하게 그러나 국민들을 대변해서 얘기했는데 일부 좌파들은 뭐라니까 그 태도가 뭐냐? 그건 내가 그거 보면서 딱 째려볼 때 그 김혜령 기자가 섬뜩했겠어요. 등골이 서늘하죠. 딱 째려보고 나는 문제는 그래 해놓고 경기방송이나 김혜령 기자한테 나는 말하자면 조용히 압력 강하고 협박을 가하지 않을까. 그게 소위 이 정권이 쭉 해오던 짓이거든요. 해코지라고 그러죠. 근데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 걱정이 됐는데 심지어 그거 하면서
어제 그 손석희 그 JTBC 사장은 예, 진행자죠.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아주 묘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 시대에는 네. 권위주의를 탈피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묘해서 이제 그렇게 JTBC의 손석희 사장은 예. 이야기하더라고. 그래 내가 그거 보면서 역시 그 직접 네. 아부하는 KBS 뭐 제목이잖아. 예. 다른 매체를 네. 좌파들 매체보다 JTBC의 손석희 사장은 역시 아부도 한 수 위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흔히 여기서 세련되게 아부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청와대에 출입했던 네. 많은 이제 기자 선배들에게 예. 사실 그 건을 가지고 문의를 했습니다. 소속을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이 청와대 그 기자들의 관리상 네. 몹시 무례한 일이냐라고 예. 문의했더니 사실상 그 질문을 할 때 시간 문제나 네네. 또 어떤 진행상 떨리기도 하잖아요.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소속을 밝히지 못하고 질문하는 기자가 경우도 뭐 있다 그거죠? 다반사고요. 예. 그거는 나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소속 밝히고 하는 게 맞겠죠. 맞죠. 맞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굳이 그걸 가지고 시비거리를 삼고 또 그 김혜령 기자관 그분을 나는 보니까 그 질문한 기자들 중에서 정확한 팩트로 좀 간단히 질문한 거는 나는 김혜령 기자밖에 없다고 내가 그래 봤습니다. 전 한 사람 더 있다고 보는데. 또 한 사람 더 있었어요. 저기 조선일보의 정우상 기자. 보면 정우상 기자. 쭉 나가다가 보면 계속 겉도는 질문하다가 정우상 기자가 보면 마지막 딱 질문하지 않습니까? 질문하면서 딱 두 가지 물어봤지 않습니까? 김태우 문제. 그다음에 김태우 신재민 문제 딱 물어보니까 문 대통령 아침에 보니까 모든 조간에 이렇게 나왔더군요. 정우상 기자의 질문을 받는 순간 문 대통령은 7초가량 침묵이 흐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무려 6분간에 걸친 장황한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 이제 보면 배현진 기자 보면 이제 소속을 밝히지 않았는 뭐 김혜령 기자를 갖고 이제 지청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자 어제 잘 보세요. 누가 핸드폰 하나 좀 빌려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문 대통령 물론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같이 그런 자세는 원치 않습니다. 뭐 한 달이만 서너 번 정도 브리핑하잖아요. 어제 보면은 저기 뒤에 안경 끼신 기자, 저기 저 핸드폰 저 핸드폰 드신 기자, 저 이준에 쭉 뒤자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 기자 몇이 됩니까? 그 청와대 출입 기자 보면 얼마 전까지도 보면 저 아르헨티나에서 뉴질랜드까지 오고 다 얼굴 마주합니다. 2년 가까이 보는 그 기자들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 기자가 보면 자기 소속 안 밝혔다고 지청구하는 것은 그냥 앞뒤가 뒤틀린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조선일보 기자가 질문을 한 내용은 나는 대통령의 답변으로서는 아주 적절치 못했다. 부적절했다. 네. 그거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인데 대통령으로서는 답변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사건은 현재 고발되어서 수사 중인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나는 대통령의 답변으로서는 정확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네. 거기에서 김태우 사건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해놓고 뭐 어떻게 또 이야기하고 또 신재민 사건 같은 경우 좁은 시각으로 봤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대통령의 답변이기 때문에 그건 적정하지 않다. 네.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 형법 20조에 보면 정당행위라는 게 있어요. 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그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게 김태우 그 수사관이나 그 다음에 그 신재면 사무관의 그 말은 형법상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안 돼요.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어제 대통령 말하고 난 뒤에 김태우 그 수사관의 반응을 보면 등골이 오싹했다. 겁이 났다. 공포심을 느꼈다. 공포심을 느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잡아 넣으라는 소리거든요. 잡아 넣으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에 참모라는 분들이 그거는 결국 그 법률 검토는 어디서 하는가 하면 민정수석실에 합니다.
그 민정수석실에서 이게 고발을 하면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그걸 나는 판단을 못한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고발하게 되면요. 그 김태호 고발하면 형평 있는 수사를 하려면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조국이가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대표님. 당연히. 근데 지금 지난 1년 7개월 동안 저는 뭐 대표님 이제 검사 출신이시고 검찰 이제 친정 아니세요? 예전 친정인데 대한민국 대부분 2,200명 검사 대부분은 정의로운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 검사에 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1년 7개월, 1년 8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목도한 대한민국 검찰, 특히 서울중앙지검 등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에서 과연 아까 김태호 수사관이 등골이 오싹하다, 공포심을 느낀다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정당 방위, 정당 행위라면은 균형감 있게 수사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지켜지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린 거는 그거는 정당 행위고 네. 이 사람들은 법률상으로는 죄안됨입니다. 검찰에서 보면 죄가 안됨이야. 죄안됨이고 그 다음에 직권남용죄가 문제되는 게 임종석 조국이가 직권남용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 신재민이 측은 김동연 네. 그 다음에 그 홍장표 경제수석하다 그 밑에 있던 경제비서관 차영원 그 세 사람은 결국 말하면 이것도 똑같은 직권남용의 논리로 처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면 이 정권에서 전 정권의 대통령 비서실장 모든 사람을 구속하고 실형 보내고 할 때 전부 직권남용죄로 물었어요. 직권남용죄. 예, 직권남용죄가 그게 범죄가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내가 그 검찰에 있을 때도 직권남용죄로 난 처벌해 본 전례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구속력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정권이 적폐수사를 하면서 이 그 코드사법부가 직권남용을 아주 적용하기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래 해놨기 때문에 내가 보건대는 그 5명 임종석, 조국, 그 다음에 홍장표, 그 다음에 김동연, 그 다음에 그 경제비서관, 차영원, 이 5 친구는 직권남용죄로 이거 정권 끝나기 전에 나는 처벌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그 실시간 채팅에 직권남용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 5사람이 어떤 부분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되냐라는 질문들이 그게 직권남용죄라는 게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말하자면 압박을 가하는 그 죄인데 그게 그 김태우 수사관 그 사건에는 그 공무원의 그 범위가 임종석하고 조국이 업무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신재민 그 사무관의 폭로의 그 대상에는 보면 김동연, 그 다음에 경제수석 홍장표, 경제비서관 이 사람들의 업무 범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업무 범위에 대해서 말하자면 업무 범위를 남용한 거죠. 넘어서서 자기 업무 범위에 속하는데 그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압박을 하고 압력을 가했을 때 직권남용죄가 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어제 보면서 참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김태호 수사관 문제에 대해서는 김태호 개인이 뭐 자기 일 갖고 욕을 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은 정당한 일을 했다는 식으로 옹호하고 가이드라인을 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신재민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뭐 일개 3년차 저 사무관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는가 그 좁은 시각으로 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듣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사무관들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식으로 네가 아는 세상과 우리 우에서 보는 세상이 다르다. 문제는 우에서 보는 그런 결정들. 즉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보면 뭐 작년 기준으로 그 재작년 기준 23조가 더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더 들어왔는데 8조 얼마가 갖다가 무슨 기체를 하겠다. 물론 미수에 그쳤다고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왜 미수가 아닌가 하면 직권남용죄로 봐서는 직권남용죄는 그걸 갖다가 기체를 했든가 말든가 간에 직권을 남용해서 압력을 가한 그 사실 자체가 범죄행위가 기수가 됐고. 기수가 됐고. 그리고 나는 그게 또 어제 대통령께서 참 사법시험도 되고
말하자면 사법고시도 되고 네. 변호사도 한 사람인데 네.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네. 법조인 대통령이라면 그런 사건이 기자가 질문했을 때는 이것은 고발이 되어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답변하기는 부적절한 사안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프롬프트에 안 써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나는 그걸 갖다가 대통령께서 마치 그걸 전부 자기가 판검사 다 해버리는 거예요. 결론을 내서 이야기하니까 그 밑에서 지금 수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하명 수사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도 검사를 해봤는데 나는 검사 11년, 만 12년 동안 하명 수사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명 수사는요, 원래 검찰의 역사를 보면 하명 수사라는 게 청와대나 이래 이제 지시 내려오는 수사는요, 네. 말 잘 듣는 검사가 합니다. 네. 거기에 소신이 있고 배짱이 있는 검사들은 절대 하명 수사를 안 맡깁니다. 그거 맡기면 정반대로 수사를 내서 들이받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하명 수사를 받은 검사들은 이거는 수단방법 안 가리고 위에 주문한 대로 만드는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건을 하명 수사를 해갖고 검찰에 내려놨는데, 저게 나중에 어떤 말하자면 역풍이 불지 그걸 생각해보고 민정에서 판단해서 했는가. 예.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전부 기재부도 자기 독자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모든 법률 판단은 민정에서 합니다. 민정에서 하는데 나는 조국 수석이 그거 판단하고 했는지 그게 나 좀 의심스러워요. 전 두 가지예요. 조국 수석은 결정적 법무는 수석으로서 민정수석으로서 실무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이른바 그렇죠. 판사를 했거나 검사를 했거나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법 절차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홍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보면서 뭐 시간이 굉장히 보면 앞에 한 30분 정도 먼저 모두 발언하고 뒤에 보면 거의 2시간 가까이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시간 뭐 20분인가요? 그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간지러워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먹고 사는 거죠. 그건 아주 지금 한 1년, 2년 가까이 지금 고질화된 거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가장 궁금한 거는 어떻게 33살 먹은 저 변호사 지금 자격단 지 2달 된 5급 행정관이 저 육군 참모총장 오서 했더니 육군 참모총장이 계룡돼서 물론 뭐 휴리라고 합니다만은 쪼르르 달려와서 카페에서 뭐 요즘 6번에서 말을 또 바꿨어요. 근데 어쨌든 쪼르르 달려와서 거기서 뭐 면담을 했는지 뭘 했는지 했고 그 인사 기록 자료인지 카드인지 청탁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또 사라지고 그것이 이미 재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재작년 9월에. 자, 여기에 대해서 어제 기자들이 한마디도 안 묻더라고요. 그 기자들이 물으면 군인들은 겁이 나겠죠. 기자들은 물어야죠. 그래도.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육군 총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난 그거 보면서 참 총장이 육군 1등병보다 못하다. 저런 사람이 총장을 하니까 이 대한민국 군대가 지금 얼마나 무력화됐냐.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육군 참모총장이라면요. 계엄 때 되면 대통령보다 더 센 자리입니다. 그 깡단 있고 결기 있고 배짱 있는 사람이 앉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어린애가 부른다고 그 쪼르르 달려가는 그걸 내 쳐다보고 내가 공식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은 참 육군 1등병보다 못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그 국가 안보는 낭만에 빠져선 안 된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말씀하셨던 얘기 저도 뉴스 기사들을 쭉 보면서 참 낭만적인 군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낭만적인 군대가 아니고 지금 한번 보세요. 전방 7사단장이 철조만 끊어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상납하고 그리고 공군 장성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돼가지고 천안함 연평도 이거 다 잊어버리자고 하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난 그거는 또
국방부 장관 말하는 소리 듣고 옛날에 이승만 때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생각이 됐어요.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를 거예요. 사실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6.25 나기 직전에 네. 그 전쟁이 나면 사흘 만에 아니죠, 이렇게 하죠. 신성무 장관이 원래 마도로스 출신입니다. 마도로스 출신인데 마도로스 출신이 갑자기 이승만 영어가 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발탁을 했는데 이 양반이 호언장담하기를 자 전쟁이 나면 아침은 개성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그때 괴뢰라 그랬어요. 북한 괴뢰가 도발하면은 우리는 아침 개성 먹고 점심 아침 그때 개성은 우리 한국 땅이었어요. 점심 평양 묵고 저녁 신의주 묵고 끝난다. 웬걸 그 말씀하신 거예요. 6.25 나자마자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그게 신성모입니다. 난 그 국방부 장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고 내가 이거 그 이승만 시대의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런 거예요. 아까 보면 33살 먹은 5급 행정관은 이 사람이 부른다고 아무리 진짜 간도 쓸개도 없는 육군 대장이라고 나왔겠습니까? 뭔가 위에서 우리 대표님 예전에 보면 집권 여당 대표 해보셨잖아요. 흐름 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 강한 쪽에서 육군 참모총장한테 얘기하면서 야 내가 심부름권 하나 보낼 테니까 마침 보니까 이번에 김종대 의원 정의당 의원 그분도 김종대 의원도 과거 이제 보면 그 노무현 정부인가요? DJ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을 했었거든요. 그 얘기 합디다 보니까 나도 행정을 하면서 윗분의 지시에 따라서 저 6번으로 국방부로 심부름 다녔다. 자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 육군 제7사단장이 7cm씩 갖다가 그야말로 GP 철조망 끊어서 9명 국회의원들한테 선물했다가 막 되돌려받는 해프닝이 있었고 또 그 직전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대동하고 선글라스 더 끼고 라이방이라고 그러죠. 라이방 끼고 25사단 지역인가요? 그 화살머리 고지. 마치 본인이 군 통수권자. 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까 김용호 육군대장 마침 보니까 이번에 그 명단을 찾아보니까 이분이 전남 장성인가 장흥분인데 이분이 군단장 마치고 다음에 육군 중장 달고 국방부의 본부장, 합참 본부장하고 군사령은 거치지 않고 일약 바로 참모총장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마침 보니까 임종석 실장하고 보니까 마침 한 동양이에요. 물론 한 분은 장성, 한 분은 장흥인데. 지금 참모총장도 지난번에 보니까 선글라스 끼고 시찰하면서 폼 잡던데. 그 비닐 쓰고. 아니 지금 참모총장도 내가 인터넷에 보니까 선글라스 끼고 그 시찰한다고 폼 잡던데. 그게 그럼 그 참모총장 그 선글라스 끼고 폼 잡는 거 보고 임종석 실장이 똑같이 따라했는 거예요? 전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야당에서는요 이번에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성모 국방부 장관 말씀하셨잖아요. 참 안보라는 우리가 늘 이런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격언 중에 그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군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경계심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군이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보면은 25사단장이 쪼르르 달려와서 그거 갖다가 아련하다시피 하고 7사단장이 이게 안 되거든요. 이번 주에 보면 마침 15일 보니까 막 국방위를 연다고 그래요. 여기서 단단히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과연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 육군 대장은 참모총장 된 지 한 달여 만에 한참 장군 심사인 그 순간에 누구의 전화를 받고 행정관을 만나서 무슨 인사 철학을 얘기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좌파들은 뻔뻔해요. 맞습니다. 네? 좌파들의 특징은 뻔뻔하고 우파들은 비겁해요. 내가 정치 23년 하면서 느낀 것은 좌파의 특징은 뻔뻔하다. 우파의 특징은 비겁하다. 말하자면 우파의 특징도 좋은 거 아니죠. 아니죠. 숨어 다니고 비겁하고 지난 탄핵 때 보세요. 예? 그 제대로 나서서 온몸으로 막은 사람이 단 한 명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래서 참 이 사건에도 참모총장 하는 행태 보고 또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좌파들은 뻔뻔스럽다. 이게
대통령의 경제 인식 중에서 네. 2년 동안 이래 망쳐놓고 하는 게 지금 양극화가 제일 문제다. 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퍼주기 복지를 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말하자면 세금을 잔뜩 가렴주구처럼 이제 칼쿠리를 끌습니다. 최근에 그 세금도 지금 부동산 가표, 부동산 28%. 가표를 또 올렸잖아요. 또 올렸죠.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만 잔뜩 끌어올려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게 뭐냐? 대북 지원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퍼주기 복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의 소재는 이렇게 퍼주기 복지를 하고 난 뒤에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이 복지를 깎을 수가 없어요. 이미 베풀어준 복지를 걷어들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 그래 되면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특히 내 베네수엘라 예를 들어보면 베네수엘라가 근로소득보다 이전 소득이 더 많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 사회주의죠.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도에 근로소득을 넘어선 게 이전 소득이 넘어선 게 그 저소득층은 이미 넘어섰어요.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 이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회주의 국가로 몰고 가려고 하니까 세금이 많이 필요하고 또 천문학적인 대북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세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해 들어서 부동산 과표도 올려갖고 왕창 끌고 또 뭐 법인세 올려갖고 왕창 끌고 어떻게 뭐 세금 어떻게 가렴 주고 할 방법이 없느냐 이 생각만으로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죽겠다는 거거든요. 장사 안 돼서 죽고 그리고 세금 때문에 죽고. 예.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연두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경제적인 현실은 전혀 도에서 뿌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내 쳐다보면서 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처음에는 여태는 이 정권의 이기붕이가 누구냐? 이기붕. 네. 네.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 그다음에 뭐 자유주의 여기에 충만한 사람인데 왜 인식이 잘못돼 가지고 나라 운영이 그래 됐느냐. 그리고 이기붕이가 누구냐. 그 문 대통령을 끌고 가는 이기붕이가 누구냐. 그런 식으로 봤는데 이분의 기자회견을 하는 거 보니까 말하자면 그런 인식이 이기붕이가 누구냐가 아니고 보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문 대통령의 이제 보면 모두 발언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여전히 1대 99의 사회로 이런 걸 나눠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과표 얘기하셨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명동 등등 땅값을 갖다가 보면 과표를 100%가 100.3%가 올렸어요. 자, 과표를 올려놓으면은 이게 뭐냐니까 그 세금이 거기에 연동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준조세를 내는 게 의료보험 내고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 내죠. 뭐 등등등. 물론 직장에 있는 사람은 뭐 경우가 다릅니다만 이런 식으로 연결되다 보면은 마침 아까 가렴주구란 표현을 쓰셨는데요. 지난해 2018년도에 우리가 더 거두어들인 세수가 28조입니다. 네. 그거는 28조를 더 거두었다는 것은 작년에 우리 경제가 좋아서 28조를 거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금 갖다 걷는 이들이 정말 젖짠 겁니다. 흔한 얘기로 마른 수건에서 물이 나올 정도로 젖짠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은 물론 여기에서 여전히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이라든지 지금 이른바 파업을 하고 있는 연봉 9,100만 원, 평균 연봉 9,100만 원 받는 국민은행의 노조원들, 이런 사람 배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즐거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점점점 하다 보면은 우리 옛 어른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야야, 외상이라고 황소 때려 잡아먹으면 안 된다. 지금 외상이라고 황소 때려 잡아먹겠다고. 지금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불과 10년, 20년 후면은 우리 재정이 바닥나고 그야말로 이제는 우리 아들, 딸들은 그야말로 세금 벌면 거의 50%, 60%를 세금으로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나라가 곧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내가 한 말씀드립니다. 아까 명동에
건물 과표가 올라간다고 했죠. 예. 제일 피해가 많은 사람들이 서민들입니다. 거기에 임대료가 그렇죠. 대부분 폭등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건물 소유주가 자기가 건물을 갖고 그 세금이 폭등했는데 그걸 갖다가 조세 정가라고 합니다. 이게 조세 정가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조세 돌리느냐? 조세 정가라고 하는데 조세 정가의 효과는 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장사하는 소상공인들한테. 근데 가진 사람들은 건물 가격이 올라본들 세금 많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없는 사람한테 조세 정가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죽는 게 서민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 사람들이 아느냐? 이 사람들은 지금 그 가렴 주고 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 그것까지 생각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새해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대통령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제 세금 폭탄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돈을 끌고 모으는 목적이 국민 전체 행복을 위해서 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말하자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사회주의 국가로 가기 위한 퍼주기 복지, 그 다음에 대북 지원 자금 이거 준비하려고 지금 이제 가렴주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새해에는 그 대통령 인식하고는 달리 갖고 이제 대통령께서는 혁신 성장, 소득주도 성장을 한참 말씀하시다가 이제 올해는 혁신 성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혁신 포용 성장. 네, 우선 혁신 성장, 포용 성장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국가 배급 체제로 가자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고, 그럼 혁신 성장을 하자고 하는데 혁신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혁신 성장하려면 혁신을 누가 합니까? 혁신은 결국 민간 기업, 그렇죠. 시빌리언 파트에서 뭔가 바짝바짝한 창의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목을 조르고 있으면서 마치 대통령이 이번에 보면 새로 노영민 비서실장 되니까 제 이른바 노영민 실장 1번 주문이 뭡니까? 앞으로 기업들 만나세요. 그러니까 또 놀라게 노영민 시장 가만히 있는데 보니까 또 국무총리가 가서 덜컥 어제 또 이재용 또 부회장 또 덜컥 만나고 그런다고 해서 혁신이 됩니까? 그건 그야말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기업들에게 뭔가 이 영역을 넓혀주고 그야말로 잘못된 부분들, 법에 위반되는 부분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 막는 것이 국가 임무인 것이지 국가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일일이 간섭 다 하고 갖다가 주어 트는데 무슨 혁신이 나오면서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나는 그 비서실장을 경제인 만나라 하는 것도 이것도 아주 부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입니다. 대외적으로 나와서 설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니죠. 응?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옆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 자리인데 비서실장이 이제 전라도 말대로 나댄다고 그러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댄다고 해요. 경상도에서도 그래요. 나댄다 합니다. 경상도에서는 나부된다고 그래요. 나부된다고 그래요. 밖에 나가서 나부되기 시작하면 나라 경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적절한 말씀이고 혁신 성장을 하려면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창의력을 갖다가 북돋아 줘야 되는데 기업을 하는 사람은 전부 범죄자고 대기업하는 사람은 특히 말하자면 서민들 피를 빠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런 식으로 인식을 몰아치고 있는데 대기업하는 사람이 투자를 할 리 있어요? 어떻게 하더라도 이 정부 넘어갈 때까지 현상 유지는 하자. 그러니까 돈을 조금 번 게 있으면 안 쓰고 투자 안 하고 사내 유보금만 쌓아놓는다. 이게. 사내 유보금만. 그리고 가능하면 국내에 투자 안 하고 해외 투자를 내버려. 지금 해외 투자도요.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해외 투자가 막 6대3인가 7대3인가 그래 돼 있을걸요. 전부 차량은 해외 생산합니다. 현대자동차도 국내 차량 생산을 정산을 안 해요. 제가 경남지사를 할 때 경남 하동에 어느 현대자동차에서 그 50만 대 정산하겠다고 발표를 하던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현대자동차 측에 연락을 했어요. 경남 하동에
우리 하동하고 저 감사만 쪽에 그 메리별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100만 평을 우리 아주 싼 가격에 주겠다. 공양부지 주겠다. 오라고 하니까 하동항을 준수하면 자동차 수출항도 된다. 그까지 다 하겠다. 이러니까 사흘 뒤에 답변이 왔는데 국내에는 노조 때문에 정산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딱 발표를 한 게 북경에 50만 대 정산. 지금 우리 대표님 좀 노조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우리 혁신 이야기하고 보면 우리 IMF라든가 OECD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다 대고 여러 가지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 규제를 개혁하고 네. 등등등등 얘기. 핵심은 뭐냐 하니까 이른바 노동의 탄력성, 유연성, 탄력성 같은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핵심은 노조 개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득권화된 게 노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상공인이 대략 한 800만 됩니다. 800만 소상공인 찍소리를 못해요. 왠지 아시죠? 기껏 해봐 제가 작년인가요? 나와서 소뚜껑 한번 때려 엎는 게 다예요. 조직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근로자의 한 10.5% 되는 한 80만, 요즘 70만 좀 된다고 그러죠. 민주노총 한 70만, 한국노총, 기타 노총도 한 200만, 한 180만 정도 됩니다. 네. 이 산 조직화되어 있거든요. 이 산 똘똘 뭉쳐갖고 마치 보면 자, 툭 하면 문재인 정부 갖다 윽박 지르고 문재인 정부 거의 끌려다니고 그런 상태에서 이들 200만이 채 안 되는 전체 근로자의 10% 조금 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거의 귀족노총이라고 그러죠. 귀족노조. 이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결국 죽어 자빠지는 것은 800만 소상공인입니다. 이 조직화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또 그렇습니다. 난 한국노총까지는 뭐 귀족노조로는 보지 않습니다만 네. 특히 민주노총의 문제입니다. 네, 네. 민주노총이 최근에 파업 일정을 발표를 했어요. 1년에 4번. 예. 난 그거 쳐다보면서 이게 나라냐. 이게 나랍니까 진짜. 아이고. 진짜 무슨 민주노총이 파업 일정을 파업이라는 거는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하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그러면 근로조건이 악화되거나 협상을 할 때 네. 막바지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정치적 스트라이크를 1년에 4번 일정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나는 이런 나라가 과연 정상의 나라냐. 야구 시즌 예고인 줄 알았습니다. 네? 프로야구 시즌 예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정권이 민주노총의 힘으로 탄생한 정권입니다. 그렇죠. 그래 되다 보니까 민주노총이 언론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모든 데 강성노조를 다 쥐고 있는 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결집을 해서 이 정권을 밀어주고 있는데 또 이 정권을 탄생을 시켰고 그래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지금 사실상 나라 운영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죠. 노조의 나라죠. 민주노총의 나라죠. 정교조의 나라고 참여연대의 나라고 뭐 지금 요즘 보니까 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서울대학 말하고 가냐 참여연대 가는 게 그 대학이 최고인데. 대표님 고대 나오셨잖아요. 고대 못하러 갑니까? 그러니까. 대학 중에 최고 대학은 참여연대. 참여연대인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민주노총공화국이다 하는 그 이야기들을 갖다 우리 저녁자리, 밥자리에서 보면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심지어 민주노총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포용국가를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 원래 이게요. 사회안전망이라는 게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자유경쟁시장에 맡기는 게 자유경제 그다음에 시장경제의 원칙인데 전부 국가가 다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로 가는 것은 결국 이거는 사회주의로 간다는 체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퍼주기 복지 세금 이래 뜯어가지고 그냥 줄 테니까 일하지 말고 국가에서 주면 배급으로 먹고 살아라. 결국 이 나라는 베네수엘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저 대표님 말씀은 대표님은 이쪽 서구 쪽으로 베네수엘라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보면 지금 현재 좌파들 진보 좌파들의 정신적 스승이 누굽니까? 이영희 교수. 그들은 리영희 교수라고 합니다. 리영희 교수. 6억인가의 대화와 8억인가의 대화, 전환시대의 논리. 근데 마침 리영희 선생, 이영희 선생이 그야말로 큰 모범인 듯이 얘기하는 1949년부터 뭐 57년, 58년 대약진 운동가 쭉 그걸 갖다가 최근에 보니까
네덜란드의 유명한 정치학자입니다. 프랑크 디퀘터라고 이른바 해방의 비극이라는 책을 갖다가 아주 잘 쓴 책이에요. 그저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지고 나온 자료를 갖고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마오쩌둥이 1949년에 중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갖다가 건립하고 바로 이제 6.25 전쟁 3년 동안 개입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는 자기들도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뭐 이른바 국민당 간부 뭐 군인들은 쳤어도 기업인들은 손을 안 대더라고요. 그러다가 53년에 이제 정전이 되고 54년부터 55년, 56년 3년 동안 어떤 과정을 격려하니까 서서히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때려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57년도쯤 되면은 82만 개의 중국에 그 당시까지 마지막까지 엄존하고 있던 기업들이 나중에 손 들고 저 주석 저 목숨만 살려주시면은 저 해외 나가서 잘 살 테니까 모든 우리 소유권은 당과 국가에 바칩니다. 82만 개의 공장이 없어집니다. 일자리 공장이 없어지고 거기 누가 들어와요? 우리로 얘기하면 민주노총 같은 노조가 들어와서 장악하고 결국 공산당이 장악한 다음에 그들이 58년부터 한 것이 그 대약전운동 집상합니다. 네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저희가 아주 열띤 가운데 토론이 48분 정도 시간 그렇게 지난지 모르셨죠? 몰랐어요. 예. 사실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네. 자, 어제 그 문 대통령이 기자들과 나눴던 아주 허심탄회한 컨셉의 그 질의응답 과연 그 취지대로 제대로 끝났는지 두 분이 그 점에 관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이야기해야 될 게 대북 관계가 있어요. 예. 대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대북 관계 하고 난 뒤에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예, 그러시죠. 예. 자, 어제 대통령께서 서울 답방 전망에 대해서 김정은 중국 방문으로 답방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또 답방 일정을 보면 미북 정상회담부의 서울 답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답방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서울 방문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핵폐기를 할 것이냐.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김정은이는 내가 보기에는 핵폐기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나는 작년 일에 줄곧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장평화다. 그건 결국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파키스탄식 맞습니다. 핵보유국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짜 재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핵재앙으로. 트럼프도 난 저 사람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으로 봐요. 충동적인 사람으로 보고 국내에서 일어난 공경을 이 북한하고 협상으로 어떻게 한번 벗어나 보고자 이런 생각으로 ICBM만 포기하면 미국만 안전하면 핵을 허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작년부터 해봤어요. 작년부터. 작년 그 1월부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협상이 되면 정말로 한반도에 핵재앙이 올 것이다. 우리는 그냥 나라 통째로 넘겨주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총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화살을 가지고 전쟁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제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비핵화 말은 하지만 핵폐기 말은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없고 내가 그 쳐다보면서 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물쩡 답방쇼로 또 한 번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어제 이제 홍 대표님하고 이제 같은 생각을 하면서 좀 다른 각도로 보았을 때 어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남북 간에 또 미북 간에 그 어떻게 흐름에 비핵화, 또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핵무기를 놓는 비핵화 이 개념의 정리가 안 됐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렇죠.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정리가 안 되고 그 오로지 보면은 북한의 보면은 김정은의 서울 답방, 그다음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마침 이번에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우리가 통 크게 말이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를 갖다가 우리가 해줄 테니 거기에 또 준비 다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어제 마침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아마 외신 기자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가 그동안 일관되게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CVID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고도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검증. 불가역적인. 그러니까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자, 하여튼 뭐 좀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핵폐기를 얘기하는 것이냐 하고 문 대통령이 물었더니 문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유, 제가 김정은이 만나보고요. 또 김정은이 푸틴이나 시진핑이하고 트럼프한테 한 얘기 등등을 종합해 봤을 때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CVID하고 그다음에 지금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비핵화랑 사실 같은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니까 올 북한의 신년사 플러스 그 다음날 노동신문에 나온 것을 북한이 얘기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내가 핵을 내려놓기 전에 내가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주한미군 빠지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을 일단 버텨주고 있는 괌이라든가 이런 전력에 있는 전력 자산을 갖다가 우리 즉 핵우산을 씌워주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놓게 되면은 그제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입니다. 근데 문 대통령이 어제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국민을 호도한 겁니다. 아니, 나는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 때도 동문서답하는 걸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맞습니다. 그런 동문서답은 저분 뭐 한두 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중요하게 보지 않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한 번도 운전자론을 이야기했어요. 네. 운전자론을 이야기하다가 운전대는 이제 김정은이가 지은 지가 오래돼 버렸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느 단계로 가면 중재자론을 이야기했어요. 네. 예? 북미 관계에 중재를 해서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겠다. 네. 근데 중재자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남북이 합작해서 미국에 대항하는 형태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운전자는 이미 김정은이가 돼버렸고 그렇죠. 중재자론에서 중재를 하려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북미 간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네네. 예? 네. 그것도 지금 중재자 입장도 포기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렸고 네. 그러면 지금은 형국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운전자론, 중재자론 이제는 남북 합작론으로 왔어요. 남북이 합작해서 미국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 미국에 대항하는 형국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 되면 정말로 불행해지는 것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나는 언론에서도 이거 언급하는 걸 본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아니, 대표님, 흐름을 그래 지금 가고 있는데도. 그렇게 가고 있고, 대표님 말씀대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뭐 조선, 동아 등 일부 이제 보수 언론에서 그런 흐름을 잡습니다만은 그 요즘은 페이퍼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는 약해요. 신문이라는 것이 뭐 조선일보가 100만 부, ABC 기준 100만 부 나간다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시청률 기준으로 따지면 한 2.5%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상파와 종편과 보도 전문 채널 또 이것이 한번 나오면 계속 하루 종일 보면은 네이버를 통해서 계속 돌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잡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이슈 파이팅을 갖다가 뭐 조선이나 동아가 안 하는 건 아닌데 이것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러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오죽 답답하면 보면 하도 보면 제도 언론을 갖다 입을 틀어막아 놓으니까 요즘 땡문 뉴스 한편 뉴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보수 쪽에서는 일반 우파 쪽에서는 유튜브 방송이 시작되었던 것이고 또 그러니까 또 그걸 가짜 뉴스 한다고 때려잡겠다고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죠. 원래 가짜 뉴스 출발은 광우병 아닙니까? 광우병이죠. 좌파들이 한 광우병이고 그 다음에 세월호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범람했어요. 그거로 집권한 사람들이 문정권입니다. 가짜 뉴스로 집권한 사람들이 저가 집권하고 난 뒤에 가짜 뉴스로 정권 유지하면서 거꾸로 청와대에서 가짜 뉴스 운운하는 거 쳐다보고 나 참 뻔뻔스럽다. 아까 보면
아까 홍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좌파의 특징은 뻔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뻔뻔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권했고 이걸 어떻게 유지해서 이 나쁜 속성을 너무나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배 위원장 말씀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집요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2008년의 광우병 파동부터 쭉쭉쭉 세월호까지 그야말로 집요하게 저거 결국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가짜 뉴스의 그 이른바 섹시함, 그렇죠. 가짜 뉴스의 그 자극적, 가짜 뉴스의 위력을 자기들이 알아요. 나쁜 짓은 그러니까 해본 사람이 남들이 우파에서 지금 바른 소리 하면 갖다 일단 네이밍을 하는 겁니다. 가짜 뉴스다. 아니 가짜 뉴스라고 하고 내가 뭐 이야기하면 또 막말로 도배해버렸잖아요. 맞아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막말이라고 덮어 씌워버리고 그래 했는데 내 참 그거 보면서 야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저도 23년 정치를 했는데 정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정말 문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내가 요즘 거기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오늘 이제 제가 한 말씀씩만 우선 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아니요, 저는 여기 뭐 홍카콜라 제가 손님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홍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이 저희 홍 대표, 저 다른 우리 배현진 위원장 셋이서 많은 얘기했습니다만은 얘기해도 하루 종일 해도 아마 모자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직 분이 안 풀리지. 예, 안 풀리죠. 안 풀리는데 저 어떤 홍준표 대표의 홍카콜라 많이 시청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아울러 이럴 때 슬쩍 묻어가는 겁니다. 황태순 TV도 발족한 지 한 2달이 조금 안 됐습니다. 황태순 TV도 함께 눌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새로운 우리의 어떤 이야기의 공동의 장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신년 대담을 보고 마치면서 다시 한번 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태 이 정권의 이기붕이가 과연 누구냐 그런 생각만 하고 쭉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번 신년 대담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 정권의 말하자면 현실인식하고 전혀 동떨어진 판단을 하고 국정 운영하는 주체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내가 오늘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하고 어렵게 되겠다. 나라가 암담하겠다.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대통령께서 부디 마음을 돌리시고 척근에 제대로 된 참모를 좀 두시고 그리고 내각에 제대로 된 장관을 좀 앉혀서 나라를 바르게 좀 끌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3년이 남았습니다. 참 답답한 세월입니다. 대통령께서 부디 마음을 돌리시고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되돌려 주실 것을 오늘 신년 대담에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인사 끝내시기 전에요. 저희가 오늘 사전에 오랜 예고 없이 긴급하게 이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와 관련해서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주 9,000명이 넘기도 하고 10,000명 가까운 분들이 이 생방송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진짜로 우리 홍준표 홍카콜라 대표님과 그리고 또 우리 황태순 박사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